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어서 잠들기조차 정말 쉽지 않은 날들이 많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또 햇빛을 최대한 많이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아무쪼록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더운데요. 에어컨 가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어컨 고장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하려면 4주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거의 여름 다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름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이 더위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네, 얼른 첫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9도가 나와 있는 거 맞죠? 네.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날씨 온도입니다. 정말 이번 주 너무 더웠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이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곳에 세워둔 간이 온도계가 39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지난달 11일 이례적으로 일찍 끝난 뒤에 전국적으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티벳에서 발달한 대륙성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힘을 보태면서 한반도가 말 그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염으로 고통받고 저녁에는 열대야 현상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덥다 보니까 열사병, 일사병 이런 온열 질환 발생 건수도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더위를 먹는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예. 그런 현상인데요. 지난해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도 2배 이상 그 환자 규모가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여름 총 발생 건수 1,574명은 이미 넘어섰고 이 사망자 역시 이 지난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연령별로는 50대 환자가 가장 많았고 특히 50대에서 80대 이상에 이르는 장년층 환자가 전체 환자 중 6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가 대다수였지만 집이나 실내 작업장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어서 실내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폭염에 힘든 게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네. 가축도 힘들고 농작물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이를 가득 실은 바구니를 바닥에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네. 자세히 봐도 오이가 굉장히 싱싱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버리는 건가요? 네, 제가 오이를 참 좋아하는데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어요. 크기도 크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31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의 한 농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오이 생산량 급증으로 오이 가격이 평소보다 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폭락한 셈인데 농민들이 오이를 폐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포착했습니다. 너무 말라서 시든 게 아니라 네. 날씨가 더워서 너무 작황이 잘 돼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폐기 처분을 한 거군요. 수확하는 것 자체가 이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은 국내 대표적인 오이 생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7월 중 하루 15톤가량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폭염으로 생산량이 20톤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생산량이 폭증하자 10kg 한 상자에 2만 원 이상 받던 오이 가격이 최근 7,000원까지 반 이상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지역 오이 농가는 추락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애통한 심정으로 이 밭에서 딴 오이를 그 자리에서 폐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이는 사실 이렇게 생산량이 너무 늘어서 폐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네. 다른 농작물들은 또 말라서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날씨에 취약한 배추 그리고 무 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밥상 물가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고랭지 배추, 무의 주산지인 강원도 태백, 정선, 강릉 지역을 살펴보면 이 지난달 중하순 평균 최고 기온이 32.5도를 기록해서 평년에 28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강수량 역시 평년 117mm의 12%에 불과한 15mm에 그쳤는데요. 이 고랭지 배추 그리고 무는 이 노지에서 재배되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출하가 늦춰지고 작황도 매우 부진해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배추와 무뿐만 아니라 이 복숭아와 포도 같은 여름 과일 역시 일부 피해가 발생해 평년보다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풍성한 수확을 돕는 햇볕이 불볕으로 변해서 전국 농민들의 가슴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또 농산물 수급 역시 약화할 것으로 보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의 모습이 네. 보이고요. 다들 이렇게 90도로 거의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의당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사건이 있었죠. 있었죠. 예,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당직자들이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죽음에 대한 이 국민들이 애도의 뜻을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장례가 지난달 27일 마무리됐습니다. 이정미 대표 등 정의당 당직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통함의 절벽 앞에서 외롭지 않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국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감사 인사와 함께 좀 비통함을 다시 한번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좀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빈소와 분향소를 찾은 7만여 명의 추모객을 비롯해 조의를 표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치르게 해준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새로운 당원 가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연결시장의 도열에 고인을 맞이한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이 장지로 가는 길을 안내해준 택시 노동자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면서 우리 모두의 삶에 노회찬을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노회찬의 간절한 꿈에 성큼성큼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당분간 윤소화 원내 수석 부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상황인데요.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번에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봉하행을 택했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 반발이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네.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행보의 일환이었지만 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이면서 보수의 구원투수로 나선 그의 이력 때문에 정치권의 시선은 남달랐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까지는 참석했는데 이후로는 추도식의 정치화를 이유로 스스로 발길을 끊기도 했었죠. 한국당 지도부가 공식 추도식 외에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은 2015년 김무성 전 대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관련한 당내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진영의 틀을 깨는 대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참배한 것뿐 아니라 네.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도 굉장히 드문 사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앞서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권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김 위원장이 권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권 여사 역시 김 위원장에게 열심히 잘하라는
독담을 건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권 여사에 대한 고발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발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한국당을 노무현 이중대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자신의 정체성을 노무현 우파로 규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봉화마을 방문 역시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장성들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뭔가 나무를 하나 잘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소나무인데. 네, 지난달 31일 오전 판문점에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안익산 북측 수석 대표가 제9차 남북 장성급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4.27 남북 정상회담 때 기념 식수한 소나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같이 기념 식수한 그 소나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화제를 모았던 나무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당시 정전 65년 동안 대결과 긴장을 상징하는 땅이었던 군사 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었습니다. 두 정상이 직접 삽을 들고 흙을 떴고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서 사용했죠. 또 식수 후에는 문 대통령이 대동강물을 그리고 김 위원장이 한강물을 각각 뿌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무에 담긴 의미만큼 지금 사진에서는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6월 14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그 이후 이제 47일 만에 다시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린 건데 성과는 좀 좋았습니까?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이젠 좀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옅은 미소를 띈 모습도 볼 수 있고 뒤에 카메라 기자들도 옅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안익산 북측 수석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47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남과 북의 대표, 9차 장성급 회담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8시간 반 뒤인 오후 6시 36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공동 보도문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이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사항 추진에서 상호 입장을 일치시켰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록 공동보도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하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에 대한 합의는 좀 이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무장지대 유해 공동발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죠. 이 GP 상호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이 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종료 직후에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 통지문 그리고 실무 접촉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문제는 북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이라고 알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JSA는 유엔군 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비무장화와 자유왕래 등을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북측 수석 대표는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도 이 남측에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었고 실제로 북남 결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회담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대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 역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후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철 열사와 그 아버지 이렇게 참 영정사진으로 서로가 마주 보고 있는 게 참 너무 씁쓸한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 남영동입니다. 네, 영화에서도 맞습니다. 좀 보셨을 텐데. 고문 장소였죠. 네, 이렇게 좀 기념 시설로 좀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한데요.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바로 용산구 남영동에 있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 씨의 노제를 마친 유가족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 마련된 박 열사의 추모 공간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 씨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28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지인 모란공원에 도착하기 전에 박종철 열사의 추모 공간을 찾은 건데요. 대공분실에 걸려있던 박종철 열사의 영정이 31년의 세월을 지나 고인이 된 아버지의 영정과 마주하자 이곳의 분위기는 한층 숙연해졌다.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숙연해지는데 네.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종철 열사는 이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경찰에 강제 연행돼 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60 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 사건, 올 초 개봉된 영화죠. 1987을 계기로 재조명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3남매를 둔 고 박정기 씨, 공무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으나 막내인 박 열사가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다 숨진 뒤 지난 31년간을 민주화에 헌신해왔습니다. 고인은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 위치한 모란공원에 안장되어 아들 박 열사와 나란히 영면하게 됐습니다. 31년 동안 아들 대신 민주 열사의 삶을 살아온 아버지가 마침내 다시 아들 곁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부자가 나란히 영면한 마성 모란공원은 전태일 열사, 문익환 목사, 김근태 의원 등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앞장선 이들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달 23일 세상을 등진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도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오스 댐 사고 이후 아직도 좀 수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네.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잘 보여지는 것 같네요. 네, 옆이 뻥 뚫려 있는 곳에 거의 바닥이에요. 네. 누워 있고 저쪽에 수액을 맞는 분들도 보이는데요. 지난달 31일 라오스 남부 아타프주에 있는 한 보건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 여파로 홍수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건물 밖에 설치한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수재민을 도울 우리나라 의료팀이 이날부터 현지에서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의료팀 20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는 홍수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의 보건소 한쪽에 에어 텐트로 임시 진료소 3개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이재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병실이 부족해 건물 밖에 설치한 간이 침대에 수십 명의 환자가 누워있는 실정입니다. 전쟁 때 운영하는 야전병원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SK건설이 시공한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의 피해 규모가 사상 최악으로 커진 게 천재지변 또 인재 이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도도 다 남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피해가 큰 건 정확한 팩트죠. 이 라오스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은 이 사고 전 이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SK건설 측은 천재지변에 더 무기를 두면서 현지 당국과 주민이 안일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어 책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통룬 시슬리 라오스 총리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과연 수해의 원인이 명확하게 가려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로 수해를 입은 아타프주 13개 마을에서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구조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대다수가 어린이와 노인이라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